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교양광장 자연과 동물에서 내 이웃의 동물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된 동물행복연구소 공존 대표 마승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내 이웃의 동물들은 사실은 제가 최근에 살고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 이야기를 주변에 좀 들려주다가 한겨레 신문에서 온라인 연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책 출판사에서 연락이 또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하고 책을 또 출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사람들이 많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과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라는 저의 경험과 많은 사유가 묻어있는 이야기라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이제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제 경력 살짝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이제 수의사고요. 정확히는 이제 야생동물을 전문으로 했던 수의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야생동물을 하기 위해서 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동물구조관리협회는 이제 동물 119라 그래서 구조해가지고 야생동물들도 하고 반려동물들도 구조해서 그 동물들 구조해서 치료하고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했던 곳이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제가 그때 20년 전이라서 상당히 사실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오래 일하고 싶었는데 지금도 좀 남은 그리움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좀 다시 봉사를 다시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하지만 좀 더 경험을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동물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 에버랜드 동물원 쪽에 가서 지금 진료수의사 쪽을 했고요. 근데 동물원이라는 공간이 참 재미있어요. 이제 수의사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진료만 할 줄 알았더니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진료도 하고 동물사도 짓고 동물을 건강하게 키운다는 일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연구도 하고 복지에 대해서 더 생각할 기회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가 이제 동물원 설계 쪽 분야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에 가서 또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동물원 큐레이터 하면 되게 특이하죠. 여기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큐레이터 계신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동물원에서 큐레이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성격이 비슷하기도 하고요. 동물원에서 이제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이렇게 사육하고 있는 동물들을 연구해서 그 분들을 저희는 이제 그분들을 거기 있는 그 동물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동물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에 대한 연구도 하고 결국은 그 동물들에게 필요한 동물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설명판 같은 것도 만들고 나중에 교육 프로그램까지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제가 이제 배경이 수의사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수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동물들이 계속 치료만 해서는 이 동물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이미 환경에서 오는 질병이 와 있을 때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그 동물에게 더 이상 그때그때의 도움밖에 안 되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제 동물사를 개선하는 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큐레이터 일에 관심을 갖게 됐고 동물사를 아예 바꿔줘 버리니까 동물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아예 아프지 않게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일을 걷게 되면서 점점점 이런 일에 빠지게 됐고 현재는 동물행복연구소 공존이라고 해서 동물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운 회사인데요. 몇 년 되진 않았지만 2016년부터 시작하였고요. 여러 동물 관련된 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강의 같은 것도 나가고 뭐 복지 관련 연구도 하고요. 뭐 저희 뭐 환경부 같은 그런 동물원 관련된 정책 관련된 연구도 합니다.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큰 영역에서 동물들을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일에 이바지하고 싶어서 네, 세운 회사고요. 동물원 설계 큰 차원에서의 마스터 플랜 설계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일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네, 오늘의 주제인 내 이웃의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드릴 동물이 사실 제가 동물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많이들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꿈들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고 뭐 아프리카에 가볼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의 그 야생동물 수의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시골에 가서 살아야지라는 그런 꿈은 갖고 있었지만 사실 이제 좀 많이 두려웠어요. 저도 이제 도시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도시에서 자라왔고 그래서 시골의 삶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어릴 때 좋은 환경에서 더 자라게 해줘야지라는 결심을 맺고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실제 제가 지은 집이에요. 직접 지었고요. 동물사를 짓던 그 경력을 서울려가지고 네. 되게 재밌게 지었어요. 네. 되게 산도 잘 보이고 뭐 석양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주 아름다운 집이랍니다. 좀 만족하고 있고요. 지금 한 5년, 6년째 정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사실은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야생동물 수의사라는 건 이제 시골 마을은 재밌어요. 마을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데 거기에 토박이 분들도 계시고 새로 오신 젊은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야생동물 수의사가 왔어? 라는 걸 알고서 동물에 관련된 사건만 생기면 저한테 막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을 싫어하는 쪽이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을 이장님도 찾아뵙고 뭐 마을 회관도 가서 같이 할머니들하고 같이 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뭐 제 이웃에 사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었죠. 네. 첫 번째 이야기, 가장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제가 이사 가자마자 그 첫째 주였거든요. 첫째 주에 저희 아랫집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 아랫집을 보고 제가 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저희 아이 학교에 다니는 그 친구네 집이거든요. 그 집이 먼저 집을 짓고 이사를 했고 저도 가서 놀러 가봤더니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그럼 이 동네로 이사를 와야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분이 이제 이사하고 왔으니 뭐 집 짓고 뭐 이사하고 주택으로 온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막 그래서 고생을 해서 왔죠. 그랬더니 언니 많이 고생했지? 그러면서 내가 밥 해줄게 하면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러 막 신나게 이제 아이들 데리고 내려갔거든요. 내려갔는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교사신데 엄마가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 사실 1도 모르세요. 근데 이제 잔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당에 잔디를 아주 예쁘게 가꿔놨는데 요렇게 생긴 똥들이 무대기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동물이지? 혹시 아이들을 무는 그런 무서운 동물은 아닌지. 제가 야생동물 수의사니까 언니 혹시 이 똥만 보고도 동물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딱 봤죠. 사실 뭐 솔직히 제가 멀리서 봐도 알죠. 네, 아시겠어요? 혹시? 모르시겠죠? 네. 고라니. 진짜요? 네. 네. 지금 이 똥이 사실 이제 크기가 제 새끼손톱 정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뭉쳐서 지금은 뭐 여러 개 떨어져서 나와 있는데 뭉쳐서 이제 포도송이처럼 나오기도 하고 떨어져서 나오기도 하고 군데군데 떨어져 있어요. 얘가 누구냐면 네 맞아요 고라니예요.
어떻게 아셨지? 옛날에는 진짜 고라니 아시는 분들 별로 없었는데 요새 방송에 하도 잘 나오다 보니까 고라니 울음소리 제가 좀 이따 사실 조금 들려드릴까 하는데 네, 네, 고라니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국어 선생님께서는 고라니가 뭐야? 고라니도 무는 동물이야? 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집 아이들이 또 이제 제 아이의 친구죠. 아이들이 엄마 나 고라니 뭔지 알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시골 동네고 그 시골 동네 이제 학교 다니는데 시골 학교이다 보니까 학교 뒷산만 가도 이제 고라니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엄마 많이 봤는데 그 고라니 사슴 같은 거야. 되게 예뻐, 착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엄마가 얼마 전부터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둑이 들고 있다고. 자기네 상추를 이 엄마가 진짜 밭 돌보는 것도 정말 힘든데 진짜 힘들게 상추를 키웠는데 그 상추가 다 누가 뜯어가 버리는 거죠. 다 뜯어가가지고 아니 어느 도둑이 이걸 뜯어갔는지 아니 동네 사람 같진 않고 솔직히 뭐 시골 동네에서 상추는 남고 남아서 버리는 게 상추인데 누가 뜯어가나 막 알 수가 없는 거죠. 동물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집 자체가 높이가 그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프를 해서 만약에 올라온다면 한 4m 정도의 점프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한 거죠. 근데 이제 버젓이 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고라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국립생태원하고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계신 이제 고라니를 사육하고 계신 사육사 분께 이제 생태원은 이제 연구기관이고요. 그 연구기관에서 진행했던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얘기해줬죠. 이제 고라니들이 하도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일으키니까 그 고라니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울타리를 세우자라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농장에. 그러면은 몇 미터 높이까지 세우면은 이 고라니가 넘지 못할까라는 거를 이제 생태원에서 아주 넓은 생태원 혹시 가보셨어요?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 고라니의 사육 방사장으로는 국내 최고의 사육장을 갖고 있어요. 거기 계신 사육사님도 고라니가 몇 마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비밀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너무 번식도 잘 되고 아주 넓은 진짜 끝이 안 보일 정도의 넓은 공간에 고라니가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 일단 울타리를 세워서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본 거예요. 연구기관이니까. 그래서 농작물 관리를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니까 1m 당연히 넘죠. 2m 당연히 넘었어요. 3m 넘었을까요? 넘었을까요? 고라니 키 아세요? 고라니는 아주 큰 사슴이 아니에요. 본 적 있으세요? 아, 있으세요? 네. 얼마나 했어요? 네? 1m 좀 넘는 거. 제 지금 앉은 키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좀 작은가요? 제가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이 정도 크기? 그러니까 사슴류 중에서는 되게 작은 사슴, 뭐 아주 작은 그러니까 중소형 정도의 작은 사슴이에요. 그래서 아주 못 뛸 것 같기도 하지만 3m 넘었습니다. 네. 4m 그럼 넘었을까요? 지금 이 집 울타리가 4m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넘었어요. 네. 4m도 넘었어요. 5m? 네, 4.5까지 실험하시고 그냥 안 했대요. 울타리는 안 되겠다. 라는 결론을 5m 울타리 같은 거는 이제 농작물 밭이 이렇게 큰데 그렇게까지 세우는 거는 사실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실험을 하시다가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비화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죠. 이 정도는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단한 동물이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거, 이렇게 뭐 뛰어다니는 거 봤을 때는 사실 고라니 성격은 굉장히 샤이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조용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뛰는 재밌는 친구예요. 제가 이제 처음 동물구조 협회에서 일했을 때
그 동물을 고라니를 구조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키운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만약 이렇게 뭐 길들이게 되면은 굉장히 사람하고 친해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안 되고 근데 뭐 우리나라 동물의 성격상도 그렇고 이 사슴이라는 동물의 특징이 원래 피식자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망을 잘 가는 그래서 도망가는 성격이라서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달리기도 되게 잘하고 넘기도 되게 잘하고 특징적으로 이제 원래 이제 이 고라니가 되게 특이한 사슴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특별한 사슴인 거 알고 계신가요? 예. 고라니의 종이 이제 중국에 사는 고라니와 우리나라에 사는 고라니 두 가지 종류의 고라니가 있어요. 아종으로 나뉘었을 때. 근데 이제 중국에 사는 고라니는 이제 거의 많이 멸종이 됐다고 하고요. 근데 아직 좀 남아 있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고라니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고라니만이 우리나라에는 아주 그냥 정말 운전할 때마다 사실은 로드킬 수없이 당할 정도로 아주 흔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동물이지만 제가 이제 동물원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해외 교류를 많이 하면은 해외에 나가서 해외 동물원과 이제 아까 뭐 임대 얘기 잠깐 뭐 사전에 얘기 나눴었는데 해외 동물원에서 굉장히 눈독 들이는 오 귀한 동물 막 신기한 동물 왜냐면 이 고라니가 고대 사슴류에 속해요. 고대, 그러니까 옛날 원시 사슴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고대 사슴류의 모습이면서 특징이 뭐냐면 이빨, 수컷이 이렇게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뾰족한 이빨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특징적이고 이 뿔이 없어요. 네,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좀 작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슴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약간 물사슴 종류예요. 영명으로는 워터디어거든요. 그래서 뭐 코리안 워터디어라고도 하는데 뭐 영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사실은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원래는 우리가 많이 봤을 때는 산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살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워터디어라고 해서 사실은 물을 사실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물에서 수영도 잘해요. 그래서 국립생태원 그쪽에 가보시면은 아주 커다란 저수지가 있거든요. 저수지하고 그 방사장하고 그 초지가 연결돼 있고요.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초지에서 살다가 토지에 있는 풀도 뜯어먹고 이 연못에 들어가서 수영하면서 연꽃도 뜯어먹고요. 그 연뿌리도 뜯어먹고 그래서 그렇게 수영도 잘하는 그런 사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불행하게도 안 됐지만은 이제 보통 우리나라의 도로의 특징이 산이 있으면 강가를 따라서 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산에서 잠을 자다가 낮에는 밤에는 아무튼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물가로 가고 싶은데 물을 먹고 싶고 물가에 있는 수초가 먹고 싶고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데 도로에 막혀요. 맨날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도로에 로드킬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로드킬을 당하는 그런 사고를 당하는 불쌍한 동물들이죠. 그래서 이 특히 사슴류 동물들은 이제 눈 자체에 이제 반사판이 있고요. 밤에 잘 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헤드라이트를 맞닥뜨렸을 때 딱 빛이 너무 크게 들어와요. 이 동물들에게. 그러면 일시적으로 앞이 안 보여 버립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라니 자체가 굉장히 놀래잖아요. 굉장히 샤이한 동물이고 부끄러움 많은 동물이고 잘 놀래요. 엄청나게 잘 놀래요. 사슴류들이 잘 그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놀래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가 아니면은 앞이 딱 안 보이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한 뭐 몇 수 분 동안을 그냥 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차가 오면은 막 빵빵 해가 또 얘는 지금 앞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속도를 가지고 가다 보면은 멈춰도 할 줄 없이 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킬을 당하게 되는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라니들이 많이 다닐 만한 곳, 그러니까 큰 산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정도의 속도 30km 너무 느리긴 해요. 사실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면 고라니가 그렇게 멈춰버렸을 때 제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고라니의 크기가 작다고 해도 이게 치고 지나가실 정도의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한테도 위험해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꺾다가 사고도 많이 나시고, 그래서 서로에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산간 지역을 지나가실 때, 특히나 산과 물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실 때는 좀 속도를 많이 늦추고, 특히 이제 저녁 때, 밤에 고라니들이 사람 없을 때 사람 무서워하니까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때 천천히 가시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 살기를 그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함께 사는 방법을 이 고라니가 그렇게 귀한 동물이라는 거 외국에서는 데려가고 싶다고 막 엄청 그렇게 하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동물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되게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도로로 가로막혀 있고 사실 연구가 덜 돼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많은데 유전적인 다양성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의 개체군들이 서로 섞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전 다양성이 떨어져 버리면 어느 순간 질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그 개체군이 갑자기 확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일순간에 갑자기 그 동물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고라니란 동물을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게 돼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뭐 흔하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볼 수 있는 근데 그래도 뭐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그래도 남아있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사슴들 중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좀 그렇게 슬프게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꼭 지켜주는데 조금만 도와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 엄마는 상추를 그렇게 뜯어먹는다고 하니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라니 어떻게 막어? 막 내 상추 막 어떻게 막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죠. 고라니가 이렇게 귀한 동물이고 참 예쁜 애들이고 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집 지은 이곳은 원래 산이었지 않니?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집 짓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저는 동물들 옆에 가고 싶다는 열망뿐이었는데 그 동물들이 살고 있던 원래 산 공간을 제가 깎아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침범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공간이 이 고라니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겠죠. 동물들이 살고 있던 공간이었는데 이 고라니들은 원래 사실 산에 먹을 게 충분하면 사실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점 영역을 침범해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배고파서 내려오는 거다. 그리고 저기 물가가 있어야 돼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가 그 길목을 막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땅들은 좀 나눠 써야 되고 같이 써야 되고 어쩌면 그들의 땅일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야 이제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고 내가 내 돈 주고 힘들게 수억을 들였는데 상추를 내가 이걸 키우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면서 이제 물론 그분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이지만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알았어 뭐 근데 솔직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나도 모르겠어. 그러고서 이제 왔어요. 밥만 고맙게 얻어먹고 일단 위험하지 않으니 걱정을 말아라 라고 하고 올라왔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이제 그 집과 이제 다시 만날 일이 생겼는데 그 집 엄마는 아침에 이제 좀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대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좀 아이들 밥을 차리려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설거지하는 공간 자체가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창문 밖으로 마당이 딱 보이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창문 밖으로 마당을 보고 있었는데 고라니가 그때까지 안 가고 상추를 훔쳐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 딱 먹고 있다가 이 엄마가 커튼을 딱 걷는 순간 둘이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고라니가
딱 얼은 거죠. 그래서 깜빡깜빡 서로 간에 눈빛이 오고 가고. 그래서 그러다가 그 엄마가 이제 실제로 고라니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확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눈빛이 오고 가고. 그래서 고라니는 어쨌든 이제 허둥지둥 도망가 버렸다고 해요. 산으로 다시. 그랬는데 이제 그 엄마가 고라니를 실제로 보고 나니 사실 저는 동물을 어렸을 때 동물을 꼭 만나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동물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과 동물을 만나본 사람은 틀려요. 왜냐하면 이 동물이라는 그 존엄이 있는 생명체라는 것에 대한 그 위대함은 직접 만나보지 않으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이 교감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엄마는 그때 그 고라니 아이의 눈 마주치면서 뭔가가 느껴졌나 봐요. 일단 사슴들 눈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고라니 눈이 너무 맑고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뻤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약간 좀 이제 매력에 딱 이제 매력 있게 이제 좀 넘어간 거죠. 홀딱. 살짝 넘어갔는데, 일단 살짝 살펴봤는데, 이 고라니가 너무 말랐대요. 말라가지고 배가 홀쭉한 거죠. 불쌍해가지고, 정말 미안했대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우리 상추 좀 남지 않냐. 남는다. 분명히 남는다. 내가 덜 먹겠다.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막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그래 월세를 줘야겠어. 라고. 네, 월세를 줄래. 상추를 좀 더 키워서 뭐 고라니 와서 먹을 수 있게 월세를 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 가정은 뭐 물론 이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여유로운 집이니까 다른 직업이 있고 농사가 이 상추가 이게 생업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른 분들도 가지고서 조금이라도 동물들에게 살짝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다면 모두가 함께 이렇게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사슴들이요, 총 4가지가 있어요. 4종의 사슴이. 첫 번째 사슴이 이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꽃사슴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동물원에서 혹은 농장에서 봤던 꽃사슴은 이 꽃사슴이 아니에요. 네, 그 꽃사슴은 일본산 꽃사슴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보다 조금 더 작고 네, 좀 무늬도 좀 다르거든요. 좀 더 크고 늠름하게 생겼죠. 원래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살고 있는 꽃사슴이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제 대륙사슴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 사슴은 사실 지금 백두산 인근에만 좀 남아 있고 다 멸종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국립생태원 이런 멸종위기센터 이런 곳에서 복원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사양노루라는 또 노루가 있습니다. 이 노루는 이제 뱃속에 사양이라는 머스크 향을 내는 특별한 기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겠어요? 이 사양이 굉장히 비싸요. 옛날에도 이제 뭐 선비들이 들고 다니면서 귀하게 품고 있기도 했고 좋은 향을 내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사냥을 당했거든요. 지금도 많이 밀렵이 되고 있고 그래서 또 멸종 위기입니다. 다행히 얘는 지금 아주 멸종되진 않았고 뭐 지리산이라든가 뭐 월악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산속 깊은 곳에 일부 남아 있어요. 아주 부끄러움이 많은 동물이고 좀 크기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숨어 있어서 뭐 절벽 같은 데 숨어 살아가지고 아직 좀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심각한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 다음에가 고라니. 고라니가 그나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종류의 사슴류 중에 하나고요. 다행히 이제 우리 육지 쪽에서 볼 수 있는 대다수의 사슴은 뭐 고라니라고 보시면 돼요.
산 쪽에 들어가서 산속 깊숙이 가서나 육지노루를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육지노루 보시기는 전문가나 아니면 등반가가 아니시면은 좀 보시기는 많이 어려우세요. 육지노루가 뭐 깊은 산에는 좀 있긴 있거든요. 이렇게 육지노루 오른쪽에가 이제 육지노루고 고라니가 이제 왼쪽이죠. 고라니하고 노루 차이는 노루는 이제 뿔이 있고요. 고라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컷이 이렇게 이빨이 있어요. 이렇게 기다란 이빨. 암컷은 이빨이 조금 나 있고 수컷 이빨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털도 약간 고라니는 좀 두껍다 그래야 되나? 거칠거칠 두껍고요. 반찌르르하면서 두껍고 노루는 좀 약간 보송보송 보들보들해요. 네. 근데 이제 제주도에 가시면 한라산에서 많이 보실 텐데 걔는 제주노루예요. 네. 그래서 뭐 노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육지노루랑 제주노루는 약간 이제 생김새가 달라요. 근데 뭐 같은 종이지만 같은 노루이지만 뭐 생김새는 약간 달라요. 제주노루가 약간 좀 똥똥하고 짧다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네 종의 사슴류가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내 이웃으로 만날 만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만나기 가장 쉬울 만한 동물은 사실은 고라니밖에 없죠. 거의 뭐 제주도 가시면 뭐 한라산 근처에서 뭐 거의 보시는 것 같긴 한데 한라산 가서 보신 적 있나요? 그쵸? 계속 동물을 좋아하시나 봐요. 고라니도 보셨고 노루도 보셨고. 아 노루였어요. 네네. 거기는 네 고라니 아니에요. 네 노루예요. 네 그쵸. 그렇게 그 두 아이들 아니면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아이들은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라니하고 노루 울음소리 차이를 한번 들려봐 주고 싶어서 제가 이거 되겠죠? 네. 연결을 한번 해왔거든요. 요새 하도 이게 인터넷상에 네, 뭐 이제 무슨 코미디 프로나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래서 고라니 울음소리는 사실 저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날 밤에 막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 1시에 저는 이제 동물복지 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개를 때려잡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왕 하는 막 너무 놀랐어요. 막 그런 막 무슨 비명이 가득 찬 막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네. 근데 고라니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구조센터하고 동물원에서는 얘들이 그렇게 우지 않아요. 영역 표시의 소리, 뭐 이런 고라니가 왜 이렇게 우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아마 영역 표시나 뭐 암컷을 부른다거나 서로 간의 그런 일인데 예, 제가 동물원에 있을 때 키울 때 구조센터에 있을 때 얘들이 이렇게 운 적이 없어서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지고 너무나도 처절하게 울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진짜 랜턴 들고 이 학대범을 찾으러 가겠다고 갔었는데 고라니가 후다닥 지나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럼 고라니부터 들어볼까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고라니 사슴 소리 치고는 되게 이런 게 이제 고대 노루의 특징이에요. 이제 포유의 발달에 있어서 좀 짖는 듯한 소리가 나죠. 터치로.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뭐 시도 때도 없이 저희 동네에서는 고라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엄청 마을이 있으면 마을 입구까지도 맨날 왔다 갔다 하세요. 이 고라니님들께서 막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마을 길을 돌아다닐 때 조심해야 돼요. 이번엔 노루입니다. 한라산 노루. 한라산에 깊숙이 들어갔을 때 들리면은 이제 노루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일단 육지 내륙에서 보시면은 이제 고라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밤마다 막 시달리는데 이거 맞아 학대 소리 아니었어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다시 자야지 막 무슨 일이지 막 얘들은 왜 이렇게 울지 막 그러면서 고라니들이 잘 살고 있군 뭐 그렇답니다. 다음 이야기 할게요. 네. 그러니까 전원주택에 가서
사실 근데 아마 저만 그럴 거예요. 전원주택에 가서도 뭐 동물들과의 그렇게 부딪힌다고 표현해야 되나? 동물들하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갖지 않고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애써 눈을 크게 뜨고 동물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정말 제가 손꼽아서 세어본 적이 있는데 한 2, 30여 종의 동물이 제 집 근처로 왔거든요. 그래서 제 집이 그래서 진짜 시골 산골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예요. 경기도에 있고 지금 저 여기 서울대에 오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네, 3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 이제 반대쪽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서쪽이고 이제 동쪽이잖아요. 완전 서울로 가면 30분, 그러니까 동쪽 서울로는 30분밖에 안 걸리는 굉장히 가까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서울 안에 살 때도 사실 요새 도심에 자연이 많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공원이랑 하천이랑 이렇게 오염이 많이 걷어지고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시 땅만 보거나 막 고민만 안 하시고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하늘 잠깐 보고 강이나 물이나 풀을 보시면 동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물들은 잠깐 본다고 알 수 있진 않고 동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보면은 정말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일단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제 지금 다음 이야기는 그런 야생동물들도 많지만 야생동물 말고 또 다른 동물, 뭐 야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제가 살던 순서대로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그 다음에 전원주택에 이사를 갔는데 직업병은 어쩔 수가 없어요. 수의사잖아요. 제 아이들이 어리고 마당에 이제 쥐들이 돌아다닐 텐데 이제 산 쪽에 있는 쥐들 이런 등줄쥐 이런 애들한테서 뭐 신증후군 출혈열, 레토스피라 이런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들이 오고 가거든요.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은 마당에서 뒹굴고. 그래서 이 쥐하고는 내가 공존을 택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제 쥐덫을 논다는 것 자체도 사실 쥐덫을 논다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야생에 쥐덫 논다고 그 쥐만 뭐 해결이 되지 계속해서 더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서울대공원에서도 그랬어요. 세계 모든 동물원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쥐 문제를 갖고 있어요. 동물들에게 먹이를 충분히 공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집이 제공이 되잖아요. 쥐들도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 놓는데 그 집은 구멍들이 많잖아요. 뭐 쥐들 살기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쥐들은 그 동물들에게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매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의사들이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쥐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고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동물원에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뭐 솔직히는 한 200년 이상의 동물원 역사 기간 동안 다 잡아 죽여도 봤고 쥐덫도 놔봤고 뭐 세스코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어느 순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획기적인 결과를 얻었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육사 분들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젊은 사육사 분들인데 캣맘 출신이시죠. 이 분들이 근데 이제 쥐가 오니까 고양이도 따라오면서 서울대공원 내에서 고양이 문제도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고양이가 온 데를 돌아다니는데 민원이 되게 많이 있고 이 고양이는 여기 전시하는 겁니까? 막 하면서 그건 아닌데 또 이제 고양이도 또 옮기는 질병들이 있고 백신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고양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제 걱정들이 있었고 그 고양이에 대해서 얘들도 그래서 이제 잡아서 보내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구제 차원의 진행을 하다가 이제 몰래 캣맘 출신의 사육사님들이 그래도 내가 너무 불쌍해 막 그러면서 몰래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몰래 키웠는데 거기가 어떤 동물사였거든요. A 동물사. 근데 그 A 동물사에 쥐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쥐가 없고 그 동물사 너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의사한테 딱 발각이 된 거죠. 근데 그 수의사는 어떻게 했겠어요? 같이 동조했죠. 잘했다.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사실 서울시에 보고를 하면서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 뭔가 아이디어 같은 그런 보고 많이 하던 시절이고, 이걸 진짜 크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하고, 뭔가 동물 보호에 대한 붐이 불던 시절이에요. 그 돌고래도 풀어주고 막 그러던 시절. 그러면 우리 고양이도 같이 키워보고, 제법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돌봐주고 대신 그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를 시켜주고 백신도 해주고 기생충 관리도 해주고, 그래서 질병에 문제가 없게 다 얘들도 관리를 해주면서 이 고양이를 아예 지키게 해줬죠. 밥도 주고 했더니 이제 쥐들이 이 근처 고양이가 있는 영역에 못 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대공원의 이제 쥐 문제가 정말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세계 어느 선진 동물원에 가도 제가 이제 동물원 이제 세계 한 8, 90군데 이상 동물원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아주 잘난 척을 하고 좀 이 프로젝트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좀 잘 나간다는 동물원에 가서도 쥐를 발견했거든요. 저거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아주 상생적이에요.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동물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과 사람은 서로 공존하려는 해결의 접점을 찾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거. 원래 수만 년간 그렇게 공존하면서 진화해 왔잖아요. 그 길을 버리고 서로 죽이려고만 하니까 서로 죽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도 쥐분들과는 살 수 없으니 그 쥐분들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사실 근데 그 백그라운드에는 연구도 있어요. 이 포식자, 이제 자연에서 이런 등줄기가 전염병을 옮기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포식자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여우였는데, 여우가 있는 곳에 등줄기가 전염을 하는 질병 발생률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잡아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우가 계속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등줄기의 이동 자체가 제한이 돼요. 그러면 돌아다니는 게 적어지면은 등줄기 자체도 이 보균율이 떨어집니다. 이 질병에 대한. 그러면서 전반적인 이 질병의 보균율, 감염률, 전환율, 이환율 자체가 확 줄어든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생태계의 건강 자체도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모두에게 좋은 거죠. 생태계 사슬 자체가 지켜지는 게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래서 고양이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집 고양이들을 새로 그래서 저는 이제 데리고 온다기보다는 사실 쥐를 잘 못 잡거든요. 그래서 집에 근데 길에 길냥이들 많잖아요. 그리고 길냥이들에 되게 많이 배 앓고 있는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밥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새로 지은 집에 이 길냥이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가장 바깥쪽 있는 부분에다가 사료 그릇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오더군요. 열흘이 지나도. 근데 어느 순간 사료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이제 저 닮아서 저희 아이들도 동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궁금해 죽어. 그래서 이제 저희 CCTV를 설치를 했죠. 그래서 CCTV로 이 밤에 CCTV 불 켜고 찍은 거거든요. 이 까만 고양이가 와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 이름도 좀 아이들이 지어줬죠. 그래서 톡시도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와가지고 항상 밥 먹고 가고, 또 다른 애도 뭐 왔다 가고,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지내면서 얘가 이제 밥을 먹고 가면은 거기에 뭐 쥐도 좀 잡아다 놓고, 뭐 그렇게 해서 와, 작전 성공 막 그러면서 매우 행복하게 지냈어요. 근데 좀 아쉽긴 했어요. 동물 너무 좋아해서 턱시도가 이제 멀리서 이러고 있는 건 봤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면은 내가 좀 백신도 해주고 기생충 구제도 진드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였거든요. 떼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좀 아쉽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마당 안쪽으로 되게 좀 다치고 막 이렇게 말라가지고 불쌍하게 뭐 얼굴 막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뭐 이빨도 부러지고 불쌍한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얘를 또 우리 애들이 이름을 지어줬죠. 그래서 윌리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근데 이 아이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는 근데 얘는 어떤 집에서 키우다가 아마 밖으로 나가게 됐나 봐요. 그래서 사람 손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뭐 배 깔고 눕고 뭐 만져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치료도 해주고 밥도 주고 해줬더니 이제 금방 대냥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뭐 앉으면 식빵 정도 돼가지고 엄청 저희 마당을 제 집처럼 살고 엄청나게 편안하게. 그래서 뭐 지금 요거 왼쪽 사진이 기생충 구제 해주는 사진이거든요. 이거 발라주면은 저희 뭐 마당을 휘비고 다니면 이제 기생충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런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도 발라주고 예방 접종도 해주고 뭐 밥도 사료도 이제 최고급으로 저희 이제 뭐 제일 좋은 거 먹이고. 그래서 이제 뚱뚱하게. 그래서 얘는 사실 그냥 쥐를 데리고 놀죠. 그래서 얘도 이제 보온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된냥이의 보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가끔 이제 쥐 좀 데리고 놀다가 이제 고이 이렇게 현관이나 이제 밥 있는 데다 모셔놔 주시고, 물론 이제 다른 분들 보면 막 놀래지만 저는 아우 너무 기특해가지고 예뻐서 아이고 이쁘다 막 그러면서. 근데 쥐도 참 이제 종류도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기에도 참 좋았고, 막 따쥐 신기한 따쥐도 있고 막 미안하지만 어쨌든 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온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살았죠. 재밌게 즐겁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이 윌리라는 애는 집에서 살다가 간 애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빨을 다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컷이었어요. 그 마을에 이제 영역 싸움에서 많이 지나 봐요. 그리고 제가 또 아주 고급 사료를, 맛있는 사료를 많이 주고 가끔 생선도 주고 그랬더니 우리 집이 이제 맛집 명당으로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밤이 되면은 막 그냥 캬웅캬웅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고 막 다른 애들도 막 우리 집 명당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사료를 뭐 딴 데도 여러 군데 줬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고양이들이 그거 용서 안 하더라고요. 계속 싸워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은 어느 날 엄청나게 많이 심각하게 다쳤어요. 막 찢어지고 다리를 이제 저릴 정도로, 걷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집안에서 살자.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이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한 달 정도를 살고 치료 다 하고 했는데, 야생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살던 이 밀리는 좀 안에서 사는 삶이 그다지 행복하진 않았나 봐요. 밖의 삶이 다시 그리워지는 거죠. 어느 날 탈출에 성공해버린 거죠. 결국은 나가버렸어요. 나가고는 한동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섭섭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구나 했는데, 이유가 있었답니다. 여친이 있었던 거죠, 마누라. 마누라와 새끼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근데 저는 정말 얘를 보고 감동을 느낀 게, 얘가 아빠 수컷이잖아요. 근데 오면은 와서 밥 달라고 울어요. 그러면 지가 먼저 안 먹고요. 새끼 먼저 먹으라고 줘요. 그리고 암컷이 또 먹어요. 그럼 새끼와 암컷이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울어요. 지 밥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주고 자기가 밥을 먹더라고요. 신기하죠. 고양이 수컷도 이렇게 모성애, 부성애 내지는 부인을 챙기는 마음이 이렇게 강한 줄은 저도 동물을 보고선 처음 알았거든요. 되게 신기했어요. 네.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뭐 감정이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직접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감동은 무엇하고 이렇게 뭐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고 재밌는 일이었죠. 네. 10분이 다 됐는데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윌리는 행복하게 저희랑 살고 있었는데요. 이 끝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지금 5년째, 6년째 제가 살고 있는데 이 길고양이, 이웃의 고양이들과 사람이 공존한다는 일이 쉬운 일들만은 아니더라고요. 여러 도심에서도 그렇고 사실 저희 시골 마을에서도 그렇고 이제 고양이를 사랑하는 쪽과 고양이를 싫어하는 쪽의 다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고양이를 사랑하는 쪽은 고양이 밥을 주고 계시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쪽은 고양이를 어떻게 학대에 가까운, 이제 뭐 어떨 때는 죽이기도 하시고. 사실 이런 죄송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 사건은 사실은 고양이를 문을 닫아서 이제 죽이셨거든요. 그런 학대 사건도 많이 벌어지고 이웃 간에 싸우기도 하고, 고양이가 뭐 쓰레기도
뭐 해서 그런 지저분하다, 보기 싫다, 우는 소리가 뭐 싫다 해서 싸우시기도 하고 뭐 그런 심각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저희 동네도 좀 약간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근데 다행히도 저희 동네에 저희가 사는 윗집 아랫집은 다 같이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다 같이 고양이 밥을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고양이들이 한 마리가, 두 마리가, 세 마리가, 네 마리가.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윌리가 새끼가, 마누라가 새끼가 해서 벌써 5대째가 된 거예요. 5년 만에. 5대째가 됐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벌어먹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 문제는 둘째 치고, 벌어먹이는 문제를 떠나서 야생에서 이 길에서 산다는 삶이 먹이가 풍족하지 않고요. 영역이라는 곳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먹이를 제가 많이 준다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또 질병이 제가 다 또 백신을 다 못 해주잖아요. 윌리까지는 제가 손이 다니까 질병 관리를 해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마누라의 윌리의 부인은 제가 얼룩이라고 부르는데, 이 얼룩이는 경계심이 엄청나요. 아마도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걔가 그 뒤로 교육을 어찌나 시켰는지 굉장히 싫어해요. 밥만 달라 그러고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접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에 엄청 계속 걸리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까 거기 사진에 있던 애들 중에 뭐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 새끼들 중에 하나 살아남고 둘 죽고. 그러니까 윌리의 새끼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아이가 한 마리?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한 마리. 너무 뭐 고통스러운 삶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진짜 뭐 수십 마리가 태어났는데 계속해서 고통받고 배고프고 아프고 해서 계속 죽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수의사로서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은 계속 하고 있었고, 사실 뭐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대학에서 복지 이야기를 하면 사실 중성화 수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고양이에 대한 해법에서 복지적인 접근법은 중성화 수술밖에 없거든요. 뭐 다 잡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동물들을 어디 보호소에 다 가둘 수가 없어요. 너무 많거든요. 이미 다 야생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지적인 방법이 이제 중성화 수술이고, 그래서 술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그들의 그 계속해서 새끼를 낳는 것도 고통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낳은 새끼들의 또 뭐 배고프고 아프고 하는 그 굴레를 좀 벗어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PNR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TNR을 하면서 또 많이 배고프니까, 네, 또 굉장히 로드킬도 되게 많이 당해요, 사실. 저도 길에서 저희 윌리의 새끼들이 이렇게 된 걸 몇 번 봤어요. 마을 분들이 뭐 안 보이니까요. 새끼들 뛰어다닐 때는 안 보이니까 그분들을 탓할 수도 없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고. 그래서 그래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중성화를 해주는 방법.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덫을 설치해 놓고 고양이들 저랑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고양이 덫 해놓고 들어오면은 잡아가지고 중성화해주고 다시 놔주고, 아유 한도 끝도 없네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또 뭐 밥 주고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벗어나게 해줄게.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또 우리 길에서 사는 이웃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소소한 방법들이, 이 고양이가 아세요? 원래 근본적인 출신이 어딘지? 10,000년 전에 어디서부터 출신돼서 나왔는지? 사막 쪽이에요. 사막 쪽.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추위를 타요. 그러니까 길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거울에 굉장히 많이 얼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따뜻한 데를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뭐 보일러실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다 그런 이유죠. 근데 이제 보일러실에 들어가 있는 건 괜찮은데, 자동차가 이제 딱 밤에 멈춰놓고 들어가시면 자동차가 따뜻하잖아요. 자동차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속에 들어가 있다가 시동 걸고 출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도 망가지고 사람도 위험하고
고양이도 위험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겨울에 이제 모닝노크라고 해서 캠페인 많이 이제 보호단체에서 제가 캡처해 온 건데 모닝노크 캠페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이제 고양이들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모닝노크 하시고 운전하시는 거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고양이들 정말 질병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집고양이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이라고 해요. 사실 많이 키우면 요새 뭐 20년, 30년 뭐 이렇게 또 키우거든요. 동물병원에서 관리 잘 받으면. 그런데 질고양이 지금 제가 지켜본 바로도 3년, 5년 너무 짧아요. 정말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직접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 밥 주니 막 너는 뭐 고양이 막 뭐 혐오해 막 이러시는데 조금만 관심 갖고 정말 몇 개월만 지켜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지 보신다면 정말 밥을 안 주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밥도 좀 가능하면 이제 방해되지 않는 공간에 좀 주셨으면 좋겠고 급식소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막 그래서 쓰레기 같은 거 안 먹게 하려면 밥을 주면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가 밥을 줘서 이 근처에 살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위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람들에게 훨씬 위험한 그런 질병들을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이제 공존하는 거 되게 필요하죠. 그래서 급식소 사업을 그래서 이게 많이 이제 알려져서 사실은 뭐 여러 시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시도에서는 이제 동물보호 담당자들이 계시고 이거에 대한 상식을 많이 알고 계셔서 하자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이걸 못 세워요. 그래서 시에서 사료도 주고 다 하는데도 주민의 반대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허락을 해주시면 고양이와 함께 공존하기가 네,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같은 것 좀 허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고양이 급식소가 생기고 나서 민원 해결이 많이 돼요. 막 고양이들이 뭐 사고 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 그런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얼어 죽는 고양이들을 위해서 이제 집 같은 거 이제 보호단체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주변에 혹시 뭐 불쌍하게 이렇게 얼어 죽는 그런 고양이 보신다면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로 겨울집 만들어서 좀 구석에 놔주시면 거기서 겨울 지내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뭐 작은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택배 많이 시키잖아요. 그 택배 상자 스티로폼 박스 사용하면은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만드는 방법 같은 거 이제 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많이 홍보돼서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살면 그들에게 참 뭐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고양이하고 개들은 사람이 꼭 책임져야 되는 동물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데려왔던 동물들이잖아요. 함께 하자고.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데려왔는데 어느 순간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하는 거는 우리의 의무인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니들은 야생이야. 니들이 살아. 사막으로 다시 돌려보내줄 거 아니잖아요. 이미 진화에 의해서 사람과 함께 살 수밖에 없게 바뀐 동물을 이제 와서 야생에서 니들이 알아서 살아? 너무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이거든요.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조금만 더 배려를 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구마을에서 근데 이제 고양이뿐 아니라 함께 사는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야생동물 이야기로 가볼까요? 네. 저희 집에 우체통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우체통에 근데 이제 전원주택 생활하면서 이제 가장 재밌고 이제 신나는 사건들이 아마 새들이 와서 알라서 막 나갔다 뭐 이런 일들을 가끔 많이들 겪으세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데가 뭐 지붕 아래 제비가 집 지어서 갔다. 요새 제비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제비들도 많이 보이고 특히나 이제 텃새 중에 박새나
아니면 딱새 이런 애들이 뭐 집 근처에 되게 인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집 근처에 많이 와요. 그래서 뭐 그런 천적들을 피해서 잘 오거든요. 그래서 우체통에 잘 와요. 그래서 우리 우체통을 했는데 그 우체통에 박새가 알을 낳은 거예요. 알을 낳더니 네, 새끼를 부화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우편물을 꽂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새가 있다고 붙여서 이제 방해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자그마치 12마리나 새끼가 하나하나 날아가는 아주 감동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었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나가가지고 다시 저희 마당에서 박새들이 막 짜자자자자 하면서 놀고 살고. 근데 박새들은 또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벌레 잡아먹잖아요. 그 마당에 있는 그런 해충들 잡아먹어줘서 저희 이제 농작물에도 좋고 저희 그 꽃에도 좋고 그 이쁘잖아요. 예뻐서 이렇게. 네. 그래서 참 저도 좋아하고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뒤쪽에 이제 테라스가 있는데 뒤쪽 방 있는 쪽에 그쪽에 이제 버려진 선반을 하나 놔뒀거든요. 근데 그 선반 있는 데에다가 갑자기 둥지가 하나 생기고 그 둥지 안에 또 알이 4개, 지금 5개네. 4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되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데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새들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으면 좀 아무래도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제 둘째가 아직 어린 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뭐 장난칠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친구들도 자주 오고 그래서 이제 단단히 주인은 주긴 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약간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무사히 부화가 됐어요. 너무 예쁘죠?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핀셋으로 저희 이제 인공포육할 때 보면은 새들 이제 동물원에서는 인공포육할 때 이렇게 뾰족한 거 이렇게 벌리는 게 이제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엄마 부리 같은 것이 오면은 해서 먹이 받아 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뭐 주나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너무 귀여웠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이들 친구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마당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데 좀 신경은 쓰였죠. 그런데 엄마 막 크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고 막 가봤더니 새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사고를 쳤구나. 아유 어떡해 막 해서 막 어떡해 니네 뭔 짓 했어? 막 그러면서 뛰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더니 어디선가 이제 실 같은 게 날아왔는데 그 실이 나무에 걸려 있었는데 이 박새 둥지 있는 박새가 아니죠. 어떤 이 새 둥지 있는데 대나무가 앞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실이 걸렸는데 거기에 이 새가 걸린 거예요. 어미새가 걸려가지고 제가 뛰어갔을 때 그래서 애들이 그걸 발견하고 저한테 이제 빨리 구해주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빨리 뛰어갔는데 그때까지는 막 파닥파닥 하긴 했는데 제가 가서 실을 끊는 동시에 이제 심장이 멎었어요. 사실 이런 작은 새들은요 굉장히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를 할 때도 보통 이런 작은 새들은 보정을 만약에 야생새들 보정을 하면 보정함과 동시에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 근원적으로 이제 마취를 먼저 하고 이제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취해야 돼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에 걸린 것 자체로 얘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 이제 배 쪽이랑 이런 데에 색깔이 없잖아요. 얘는 이제 지금 암컷 딱새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 알의 주인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암컷 딱새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둥지가 있고 여기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둥지에 있는 알들의 엄마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걱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당을 폐쇄했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마당을 폐쇄하고 우리 이제 아무도 나가지 말자. 이 박새를 방해하면 안 될, 이 딱새들을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당을 폐쇄를 하고서 지켜봤어요. 근데 다행히 수컷 딱새가 날라와서 계속 먹이를 주더라고요. 근데 한 10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숨어서 지켜봤고요. 그래서 한 10분에 한 번씩 계속 먹이 왔다 갔다 주는데
그 암컷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가 맞았던 거예요. 근데 수컷이 혼자 진짜 힘들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몇 날 며칠을 계속 그렇게 혼자서 키우더라고요. 정말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다 닫아 걸고 이 수컷을 방해 안 하려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기까지 하면 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저희 마당에 이제 벌레 많으니까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벌레 잡아서 먹으라고 아예 폐쇄를 해버렸죠. 저도 안 나가고 이제 이쪽으로만 나가다니고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났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새들이 이소할 시기가 됐어요. 이제 이소란 뭐냐면 새들이 이제 날아서 이제 둥지를 떠나서 아기 새들이 깃털도 다 나고 날아서 둥지를 옮겨가는 시기예요. 이제 나는 연습하러. 근데 이소할 때가 됐는데 뭔가 너무 조용하고 뭔가 느낌이 쎄해요. 그래가지고 둥지를 좀 지켜봤거든요. 근데 아빠 새가 왔다 갔다를 안 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갔을까 하고 확인 차원에서 제가 나가봤어요. 둥지를 봤거든요. 둥지 안에 아기 새 하나가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진이 사실은 안에 하나가 죽어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둥지를 이제 치워내는데 그 뒤에 새끼 새 한 마리가 퍼덕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 지가 좀 오래됐나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미 굉장히 심한 탈수 상태가 진행이 돼 있고 근데 다행히 살아는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데 구조센터에 연락하기에는 이 구조센터 사실은 우리나라 구조센터들이 많지가 않아요. 시에 하나, 두 개, 뭐 지금 서울시에도 두 군데, 경기도에도 두 군데, 서울시에 하나 있죠. 여기 서울대에 하나. 그러니까 구조가 하루에 저도 이제 구조센터 근무를 해봤지만 하루에 20건, 30건 이렇게 오는데 구조가 이렇게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 신고가 돼서 구조를 하러 가는 게 우리나라 119 사람 구조처럼 30분 만에 당도하고 이러지 못해요. 보통은 그날 가면 다행이고 아니면은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 새는 그렇게 왔다간 죽어요. 당장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겠어요. 특기를 살려야죠. 그래서 근데 집에 제가 치료 장비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탈수 교정액을 제가 그냥 집에 있는 설탕과 소금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성분이란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방출을 하자면 여러분들 아주 급할 때는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짭짤 달달할 정도의 아주 미량의 한 꼬집, 그 종지 정도의 한 꼬집 소금, 한 꼬집 설탕 정도 넣어서 섞어가지고 약간 미지근하게 해서 지금 한 1cc 주사기 정도로 한 방울씩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울, 얘 지금 박새 새끼는 요 정도 크기 되거든요. 요만한 크기? 그러니까 한 방울 먹으면 좋게요. 1시간에 한 방울. 네. 1시간에 한 방울. 근데 새는 부리를 벌리면은 이 앞에 기도가 바로 있어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물을 넣으면 잘못하면 기도로 들어가 버려서 질식사를 해요. 폐에 물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해부학적 구조를 모르시는 분이 입 벌리고 바로 물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부리 끝에 이렇게 방울을 묻혀주는 거예요. 방울을 매다는 것처럼. 아니면 요 옆이나 부리 앞에 이렇게 매달고 이렇게 매달아요. 딱 붙여주면은 지가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건드려줘도 돼요. 너무 기운 없을 때는 뭐가 매달려도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지가 앞 해서 먹어요. 그러면 이제 한 방울 삼켰죠. 그러고 나서 얘는 지금 탈수 상태가 심하니까 원래는 이제 수액 처치라든가 이런 주사 처치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먹이는 걸로 해결을 해봤죠. 그래서 한 방울, 30분 있다 한 방울, 1시간 있다 한 방울, 또 1시간 있다 한 방울 그렇게 하루를 꼬박 샜어요. 밤새. 그때가 제가 구조했을 때가 한 4, 5시 정도였고요. 그 밤을 꼴딱 샜죠. 왜냐하면 얘가 한 방울씩밖에 줄 수 없고 한 2-3시간만 수분 공급이 안 돼도 죽어버리니까 탈수로. 네. 이렇게 작은 동물들은 1분 1초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다음날 됐더니 얘가 눈을 뜨더라고요. 눈을 뜨면서 눈에 물기가 돌아요.
다행히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그러니까 감염이 됐다면 떨어져서 이제 탈수,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와서 질병 감염까지 됐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게 됐으면 요 정도 처치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항생제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행히 얘는 그런 게 없어서 탈수 교정만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서 다행히 먹고 탈수가 어느 정도 교정이 되니까 이제 영양 공급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영양실조가 한 하루 정도 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양을 뭘 주지 또 고민을 하다가 집에 있는 고양이 사료, 네, 유기농 개 사료. 저희 집에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아지 사료를 불려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벌레를 먹는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잡식 동물하고 약간 유사해요. 그래가지고 그 개 사료하고도 성분이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불려가지고 으깨가지고 국물로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물로 주다가 점점 두껍게 해서 먹여서 한 이틀 3일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새 먹이 뭐 미럼 같은 것도 줘봤는데 미럼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영양제 어디서 구해서 이 빨간 거는 조리용 영양제거든요. 이런 사료만 주면은 사실은 영양 밸런스가 안 맞아요. 왜냐면 생식을 먹던 애들이라서 이런 사료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것도 좀 넣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얘가 그랬더니 반짝반짝 엄청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벌레를 줘야 되는데 벌레를 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주지? 제가 몸이 느려가지고 운동이 굉장히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었더니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또 시골학교 출신이 아니십니까? 이때 이제 제가 산지 한 2년 정도 돼서 저희 아이들이 몸이 굉장히 빨라졌었어요. 시골학교에 애들을 갖다 놓으면 애들이 갑자기 근육량이 이렇게 늘어나요. 네, 그래서 날아다녀요. 그러더니 나가서 이렇게 막 메뚜기 여치 막 잡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잡아온 걸 가지고 이제 먹였죠. 그래서 확실히 벌레 먹이니까 얘가 완전 쌩쌩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상자 안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엄청 신나요. 이게 한 5일째 정도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뭐 신나게 밖에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밖에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밖에 쳐다보고 뭐 이러는데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죽어가니까 제가 살리기는 했는데 그 다음이 걱정이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뭐 신났죠. 막 이제 나 이거 얘 이제 딱새 우리 키우는 거야. 그러면서 막 새장 사와 막 그러면서 근데 사실 이런 야생새가 사람하고 사는 걸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자연으로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야생새를 구조하셨을 때요. 여러분이 많이 착각하실 수 있는데 손 타면은 다시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일주일 정도까지 기회가 있어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아직 5일밖에 안 됐어요. 사실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고 있었고 얘를 밥을 줄 때도 일부러 지금 창가에 뒀잖아요. 여기가 바로 둥지 있던 자리거든요. 그 위치에 계속 두고 창문을 열어서 얘 목소리가 자꾸 밖으로 나가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밖을 봤거든요. 밖을 보면 얘도 밖을 계속 봐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너무 지저분해. 아무튼 네. 밖을 계속 보면 여기 저 꼭대기에 아빠 딱새, 수컷 딱새 하나가 자꾸 저희 앞집이거든요. 저희 건너편 집. 저기 보이시나요? 이 커서가 보이시나? 여기. 얘가 하나 맨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갸우뚱 하고 있어요. 갸우뚱. 그래서 좀 충분히 의심스러웠죠. 그래서 제 아무래도 아빠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딱새의 특성상 이렇게 이소를 할 때 원래 둥지 있던 데서 근처에 덤불 정도로 새끼를 데리고 옮겨요. 그러니까 4마리였잖아요. 한 마리 죽었고 한 마리 여기 있고 2마리는 데리고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근처 덤불에 어디선가 아빠가 얘들을 데리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얘 목소리가 나니까 계속 들리니까 찾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새들 굉장히 찾아대요. 네. 제가 이 경험은 뭐 다른 참새 에피소드에서도 있었거든요. 엄청 찾아대요. 그래서
분명히 찾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애, 그리고 보통 무리로 지어 다니는데 혼자 고기 잡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새들이 가장 움직이기 좋아하는 시간이 새벽녘이에요. 그래서 새벽 5시쯤에 이제 아이들한테는 얘는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연에 가서 너도 엄마랑 떨어져서 살면은 살겠니? 응? 얼마나 슬프겠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형제들 있는 대로 돌려보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내일 엄마 해볼 거야. 막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새벽에 저 혼자 몰래 이제 일어나서 원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줘야 되는데 애를 이제 굶겼죠. 그래서 굶기고서는 여기다가 그 원래 둥지 있던 자리예요. 거기다가 요 상자에다가 그 상자 자체를 둥지 있던 자리에다가 옮겨놨어요. 근데 얘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울더라고요. 애절하게 막 진짜 더 울라고 엄청 굶겼어요. 막 울어대요. 한참 울더라고요. 엄청나게 계속 울어대니까 역시나 그 새가 오더라고요. 근데 저기만 오고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문 다 닫고 커튼 다 치고 아까 그 창에서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히 안 와서 그냥 어떡하지 막. 사실 이런 작은 새들은요 집에서 키우는 게 제가 이렇게 살리는 것까지는 했어도 끝까지 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꼭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 가면 네. 지금 여기 얘가 올라왔잖아요. 보셨어요? 네. 다시 볼까요? 얘가 올라와서 계속 울었어요. 안에서 울다가 밖으로 올라와서 울었거든요. 했더니 지금 아빠가 와서 먹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밖으로 이소할 때 데리고 나와서 가지 같은데 덤불 같은 데 앉혀놓고 먹이를 이제 주거든요. 그러면서 먹이 먹는 법을 가르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따라 날아가죠. 네. 그러면서 이 덤불 저 덤불 나는 훈련도 시키고 그 뒤로 잘 따라 날아갔어요. 네, 주변을 이제 봤는데 떨어져 있거나 그러지 않았고 그 뒤로 아마 아빠와 형제들한테 가서 잘 살았답니다. 그 아까 그 조그만 상자가 저희 동네가 이제 토마토 산지로 유명한데 토마토 박스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작은 박스인데 토마토 방울토마토 박스라서 거기다가 이제 키워서 애기 그 새 이름은 메이라고 토메이토 메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박스들 무리가 오면은 아이들이 메이야 안녕 하면서 잘 살고 있지? 막 부인이야 남편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들 야생에서 여러분들이 떨어졌거나 뭐 지나가는 길에 뭐 도심에서도 많이 새들 구조할 기회를 많이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해 왔어요. 잠깐 보실까요? 보통 이제 아기 새들 만났을 때 많이 당황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를 하시는 것도 제일 좋아요. 그러면 아마 이런 프로토콜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출동을 이제 기다리시는 게 가장 정석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뭐 급할 때, 산속에 있는데 뭐 전화가 안 된다든가, 뭐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냐? 일단은 얘가 다쳤는지 보세요. 다치거나 혹시 아픈지 상황을 보고 얘가 다치거나 아프지가 않다면 일단은 이제 걔가 깃털이 있나 없나를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기 새들은 원래 처음에는 깃털이 없다가 나중에 깃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깃털이 없는 애라고 하면은 둥지가 주변에 있나 보세요. 그래서 둥지가 꼭 있어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둥지에서 떨어지는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둥지를 찾으세요. 이제
보통 떨어진데 위쪽에 나뭇가지 이런 데 보면 둥지가 있어요. 그러면 깃털 없는 애는 얼른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려주고 부모가 오나 안 오나까지 봐주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 앞에서 이러고 보고 있으면 새가 당연히 안 오잖아요. 충분히 멀리 뭐 적어도 3, 4m 먼 곳에서 숨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새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모 새인지 알 수 있는 게 뭔가 짹짹거리면서 경계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저를 막 째려보면서 근처에 있으면 째려보면서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면서 그런 애가 있거든요. 그럼 걔는 부모가 맞는 거예요, 대부분. 그럴 때 더 멀리 떨어지면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한참 있는데 1시간 지나도 안 온다. 그럼 그 부모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죠. 그럴 때는 그 애를 데리고 가서 뭔가 상자 같은데 따뜻한데 이제 보온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보온을 해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바로 데려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아이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아까 했던 그거는 저는 사실 20년 이상 된 야생동물 수의사고 되게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운이 좋았던 거지 쉽게 살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막 가슴 떨리는 일이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깃털이 있다. 그러면 좀 약간 상황은 달라요. 깃털이 있을 때는 아까 얘기 드렸죠. 이소했을 날기 연습하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바닥에 그냥 이제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안 다쳤다. 근데 아픈 데가 없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주변에 뭔가 고양이나 너구리 같은 게 노릴 듯한 분위기예요. 그러면은 걔를 좀 그런 애들한테 잡아먹히지 않을 정도의 덤불 위나 나뭇가지 중간 정도 위에다가 올려주시고 아까 같은 과정 부모새가 오나 안 오나 이걸 보시고 다시 빠지시면 됩니다. 안 오면 또 데려가시고. 근데 얘가 또 근데 이렇게 올려놔줬는데도 부모가 안 온다. 그러면 또 이게 상자에 넣어가지고. 근데 가장 새들은 이렇게 계속 찔러보고 있으면 너무 두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종이 상자 같은 데다가 넣고 안에 폭신폭신하게 휴지도 괜찮고 아니면 신문지가 요새 잘 없어서 종이 얇게 썰어가지고 폭신폭신하게 넣어주시고 애를 넣고 뚜껑 닫아주시면 되거든요. 함부로 먹이 주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야생새를 보통은 보시고 무슨 새가 무슨 새인지 어느 새끼인지를 잘 감별을 못 하세요. 사진 찍어서 구조센터에 전화하셔서 거기 이제 사진 보여드리면은 이거 어떤 새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비둘기 새끼더러 맹금류라면서 고기 주시고 많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는 털이 삐죽삐죽하고 모습이 좀 달라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괜히 엄한 거 억지로 먹이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너무 급할 때는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런 탈수교정액 정도 써보시는 방법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구조센터에서 급하게 구조 나가면 못 돈다 그럴 때는 제가 마을에서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구조센터에 직접 데려다 주시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수의사분이 대기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이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웃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반려동물 얘기는 길고양이 얘기도 하고 싶어서 일부러 뽑았던 거고요. 대표적인 종을. 수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숨어 있죠. 여기 보면, 사실 저는 이제 삭도 저희 동네에서 만나봤고, 수달도 있어요. 근처에. 멧돼지하고도 눈 마주친 적 있고요. 그리고 오리 종류도 있고요. 두더지도 있고요. 아까 땄지. 너구리. 많은 동물들 사실 아까 박새나 참새, 쇠박새, 새들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많이. 저희 동네 이름이 이제 주소가 너무 나오나? 새골 옛날 옛제명이 새골이에요. 새가 정말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새가 많으니까 다른 동물도 많고.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아파트 살 때도 정말 근데 동물은 여러분이 아는 눈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잠시 스마트폰에서 손을 떼고 눈만 들어서 이렇게 한숨 내리고서 보시면은 동물들이 정말 보여요. 그래서 도감 같은 거 살짝 보고 알고서 보면은 동물들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아파트 12층에서 황조롱이랑 못 마주친 적도 있거든요. 저 도심에서. 네,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동물원 안 가셔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또 이제 저희 동네에서 조금 더 가다 보면 논이 하나 있는데, 그 논에 지나가다가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고, 저희 아이들이 뒤에서 엄마 저기 새가 죽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잠시 차를 세우고 내려서 봤거든요. 했더니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저 오리 한 마리가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걸까? 라고 물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물 속에는 그때 한참 뭐 올챙이 알들이, 뭐 벌레들이 한참 많이 있어야 할 시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품만이 가득하고 생물의 흔적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의 논에는 뭐 올챙이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의아했죠.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하면서 집 근처에 다시 돌아와 봤는데, 여기는 이렇게 같은 오리들이 잘 살아있고, 역시나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물은 맑고 안에 뭐 올챙이나 뭐 우렁이나 뭐 그런 소라 같은 그런 생물들이 잘 살아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같으세요? 뭐 시기더라고요. 약치는 시기였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런 일 쪽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제 멸종동물 새들을, 특히 물새들을 번식을 해서 자연에 이제 복원을 하잖아요. 복원을 하면은 나가서 가장 위협이 되는 건 이제 뭐 밀렵꾼 같기도 하고 아니면 천적 같기도 하지만, 제일 위험한 건 사실 농약입니다. 나가서 먹이 활동을 할 때 이 뭐 농약을 뿌리면은 이제 가장 약한 생물들, 뭐 개구리, 올챙이 이런 동물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새들이 막 주워 먹죠. 한 마리 먹을 때 괜찮아요. 10마리, 20마리 다 먹고 나서는 이제 미약한 중독이 오다가 더 먹다가는 중독이 심하게 와서 쓰러져요. 사실 실제로도 구조센터에 있을 때도 정말 많은 새들이 농약, 제초제 중독으로 많이 실려오고요. 참 살려내기가 힘들어요. 방법이 많이 없죠. 어려워요. 아까 그 논과 이 논의 차이는, 이 논은 이제 개인이 키워서 본인이 자식들 먹이려고 키우시는 농사라 유기농 농사 하시는 곳이고, 아까 거기는 이제 산업적인 농약 자차저 잔뜩 쳐서 하는 농사죠. 어떤 쌀 드세요? 생명이, 오리가 살아있는 논과 오리가 죽어있는 논입니다. 어느 쌀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어느 쌀 드시고 계세요? 아니, 사실 가격대가 있어요. 유기농산물들이. 네, 접근하기가 쉽진 않죠. 네. 보통 한 30% 정도 더 가격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유기농 농사 하시는 거 보면 30%가 싸다고 말씀하시긴 어려울 정도로 유기농 농사가 그만큼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는 농사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동물이 죽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 농산물을 먹어도 사실 죽지는 않죠. 하지만 이 농약과 제초제라는 것에 쓰이는 주 성분은 중금속 성분이잖아요. 근데 이 중금속이라는 것은 배출이 되지 않고 쌓이는 것이에요. 많이 배우셨잖아요. 알면서도 당장 먹고 죽지 않으니까. 근데 보통 그거 아시죠? 무슨 공포영화 같은데 가보면은 뭐 메뚜기가 먼저 죽은 다음에 새들이 죽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자연재해. 이번에 코로나라는 이런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동물들에게서 계속해서 질병이, 야생에서의 질병이, 계속해서의 전조 조짐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걸 먼저 대응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농토를, 이 환경을 계속해서 쉽게 농사해서 싸게 먹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들만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사실 이 농약 문제가 전체 조류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농약과 제초제 때문에 당장 죽는 률보다도, 그러니까 번식력 자체, 지금 이제 농약이랑 제초제를 그래서 자꾸 개발을 해서 좀 더 약한 걸로 바꾸고는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번식률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가지고 알이 깨어나지 않는 정도, 내지는 뭐 부화율이 떨어지고 이 수정률이 떨어지고 뭐 약간 금이 가는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균형이 계속 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유기농 식품을 먹는다는 거는 단순히 뭐 내 몸 건강하자고 먹는 게 아니라 동물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실. 근데 이 동물을 살리는 일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내 이후의 미래의 우리 자손 세대를 살리는 일이죠. 나중에 계속 이 땅에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들은 굉장히 그런 취약한 동물들이거든요. 중금속이라든가 그런 것에. 그래서 취약한 동물이라 새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먼저 나오고 있지만, 어느 날 우리의 번식률에게 또 문제가 되겠죠. 사람도 아기가 안 생기고 요새 불임 많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떠한 원인이,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더 나아간다면 좀 기왕이면 동물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더 드신다면, 약간 좀 고기를 끊으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사실 저는 이제 복지 공부하면서 고기를 이제 그만 먹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사는 동안이라도 좀 행복하게 해주는, 근데 이런 동물복지 축산물 자체도 유기농적 기법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더 지켜주는 농사 기법이거든요. 그 축산 기법이라서 좀 더 자연을 살리고 동물들을 살려줄 수 있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계란도, 닭도 굉장히 처절한 환경에서 알을 낳고 있는 거 아시죠? A4 위에서 그 싼 계란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2개 먹을 때 1개만 먹고 대신 이제 동물복지 계란 이용해 주시면, 그래도 닭이 뭐 동물복지 계란이라고 해서 정말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데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횃대위에 앉을 수 있는 권리 정도거든요. A4 종이 위에서 요 종이, 요 정도에서 평생을 알만 낳는 그런 낙에게서 난 알 말고 조금 그래도 한 바퀴 돌고 편안한 횃대 위에서 침대 갖고 잘 수 있는 애한테서 낳은, 적어도 2번, 1번 2번, 끝에 번호 2번, 1번입니다. 그런 알 좀 드시면 좋겠고. 네. 축산물도 이제 동물복지 축산물이 많진 않아요. 이제 돼지, 닭 정도 나오고 소는 아직 별로 많이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제 소는 이제 그라스페드라 그래서 풀 먹인 소 고기가 여러분 건강에도 좋아요. 그 풀 먹인 소의 지방은 사람에게 이로운 지방이거든요. 근데 그런 곡물 먹인 그 소의 지방 자체는요, 그 동맥경화 일으키고요,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굉장히 부드러워서 그 마블링이 그 고지혈증에 걸린 소라는 건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만든 고기예요. 마블링 많은 거 안 좋아요. 굉장히 건강에도 안 좋고 그 소도 고통스럽게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거 아시고, 뭐 좀 어렵더라도 조금 먹을 걸 줄여서, 먹지 말라고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려도 함께 사는 방법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합치면은 결국 탄소 발자국 줄이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생활용품도 줄이고 에너지 줄이고 뭐 이런 걸 하게 되는 일이,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동물을 직접 돌보는 일에 뛰어들어서 동물을 살리는 일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제 동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동물들을 돌봐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거든요.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은 동물들을 살릴 수 있어요. 유기농 쌀 먹어주시는 거, 그 1년에 먹는 쌀의 면적
그 큰 논밭이잖아요. 한 떼기는 될걸요. 그만큼 네, 새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살리는 것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 꼭 알아주시고요. 네, 이런 탄소 발자국 줄이기, 동물들을 위한 삶, 함께 공존하는 삶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